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경무에 시달리는 택배기사의 노동 환경을 집중 취재한 보도와 함께 우리나라 연예인을 향한 중국 누리꾼의 공세를 다룬 문화부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내가 본 DMB에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YTN DMB 변화된 시청자위원회를 만나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 형제복지원 사건을 집중 조명한 탐사보고서 기록의 제작기를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혼자 즐기는 실내 활동이 인기를 끌면서 독서에 관심을 갖는 소비층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도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서 온라인 독서 모임을 개최합니다.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 집에서 간편하게 마음의 양식까지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여성민우회 김희영 사무처장, 이혜수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권영희 YTN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역시 사건, 사고 아주 많은 다사다난했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은 경제와 문화 그리고 사회 분야 다방면의 보도들을 살펴볼 텐데요. 평가원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네, 저는 10월 13일에 방송된 BTS까지 중국의 빗나간 애국주의 공세 보도에 주목을 해봤는데요. 이 뉴스는 세계적인 한류 스타로 거듭난 BTS의 인터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멤버가 한국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중국의 희생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국 누리꾼들이 불매운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도는 한국 연예인들을 향한 중국인들의 무분별한 공격이 처음이 아니라는 선례를 함께 제시하면서 중국인들의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맥락들을 쉽고 논리적으로 분석해 주었습니다. 기자는 중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애국 민족주의 교육, 또 미국에 대한 반감, 그리고 혐한 정서 등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임을 전했습니다. 이전에는 유사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한국 연예인들의 발언이 국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그 영향력이 커졌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뉴스를 통해서 한류나 K-팝의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임을 좀 더 큰 틀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유의미한 뉴스였습니다. 네. 다각적으로 짚어준 좋은 보도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자, 이게 사실 항미 원조, 이게 한자인데, 그러니까 조선을 도와서, 그러니까 조선은 북한을 얘기하고 미국에 대항을 했다. 이게 중국의 관점입니다. BTS는 이 한국과 미국의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기억하겠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일견 좀 문제가 없는 발언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문화부 기사는 단편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좀 넘어서서 그런 걸 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좀 이해하기 쉽고 왜 그런지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보고요. 여전히 진행 중이잖아요. 중국 대형 택배사들이 BTS 관련 물품들을 배송 안 하겠다 그러고 있고. 맞습니다. 예. 당분간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양한 전 세계 시장으로 우리 문화가 뻗어나가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하면 좀 충돌을 줄이면서 우리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보도 이런 것이 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정감사에서도 화제가 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좀 여진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사회부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처장님께서 의견 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는 지난 10월 13일에 방송된 취재 엔팩트 하루 400개 배송하다 숨진 기사 산재보험 제외된 이유는이란 제목의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이 보도는 추석 때 평소보다 한 30% 이상 많아진 물량을 배송하느라 식사할 시간도 없고 본인이 직접 분류 작업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에 놓인 택배 노동자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좀 지적하는 보도였습니다. 비대면 일상이 좀 계속되면서 택배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되고 있는 걸 우리가 너무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만큼이나 뭐 과로사랄지 누군가의 노동에 의해서 이제 사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 일상에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택배 노동자 과로의 문제, 지금 노동권의 문제가 사실 개개인들이 뭔가 죄책감을 갖거나 죄의식을 갖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기업에서의 노동의 형태는 굉장히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데 노동의 질은 사실 담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YTN에서도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알려내는 게 좀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네. 7분짜리 뉴스였습니다. 네. 이 분량 채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지 않습니다. 예, 해당 네. 기자 해당 기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7분 전화로 이제 출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 2-3시간 전에 받았대요. 예. 네, 당황했는데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 힘들었대요. 기사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창궐 이후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는 이제 필수 노동자라는 말까지 생겼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속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택배 노동자들 근무 실태와 고용 형태 등을 7분 넘는 긴 시간을 할애해서 잘 다뤘습니다. 우리나라 과로사 판정 기준이 주 60시간이라고 해요. 근데 택배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 시간은 주 70시간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과로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기사를 보면 그런 문제는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기사는 아직까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해결책을 정부에서도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보도를 할 때 힘들다, 실태가 이렇다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거 이전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시청자들한테 알려서 국민적인 합의, 공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보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그런 공론화 이전 과정까지를 잘 담은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입법 노력을 포함해서 저희도 계속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설명이 꼭 들어가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도 아주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픈데 바로 경제 관련 보도입니다. 이번엔 평가원님께서 한번 살펴주신 내용인데 들어볼까요? 네, 저는 10월 12일 쪼그라든 세수, 재정수지 적자 2배 정도 커져라는 보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난 8월까지 세금이 전년 대비 덜 거치고 지출은 늘어나면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예년보다 곱절로 늘어났다는 내용인데요. 기자가 세수 감소 상황에 대해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또 법인세나 부가가치세가 감소한 규모 그리고 소득세가 증가한 규모들을 시각화해서 굉장히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여기에 국가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근로장학금 지급이 빨라지면서 세수 지원량이 늘고 재정숙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해하기 쉽게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한국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 세계가 국가재정의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외국과의 비교도 좀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불황 적신호다, 세수 대재앙이다, 국가 비상이다 등의 연예 보도가 이제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적하되 이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공포심 조장은 좀 지양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경제 기사가 어렵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고 기자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많이 시간이 걸려도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럼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되고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했다 그래도 그걸 알기 쉽게 써서 시청자들한테 이해시키는 게 또 더 어렵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는 TV 뉴스 같은 경우에 더 어렵습니다. 풀어서 쓰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통계치나 아니면 숫자가 많은 그런 자료가 나올 경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끄집어내서 이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TV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보도는 이제 그래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눈에 잘 띄게 처리를 했는데 저는 근데 일단 한 번에 딱 눈에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일단 용어 같은 게 좀 쉽지 않잖아요. 일단 세수 이런 표현이 네,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세수하면 그 세수를 생각 안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너무 그런 걸 어떻게 푸느냐 이런 게 굉장히 고민이죠 보통. 그렇습니다. 해당 기자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매달의 재정 수지 상황은 각국에서 취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본인도 좀 아쉬웠다 그러고요. 이게 국감에서 나온 보도 자료였잖아요. 앞으로 이제 나라별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가지고 추후 보도를 다시 한번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후속 보도를 기대해 보겠고요. 경제 기사에 대한 지적 잘 새겨들어서 경제 기사를 어떻게 유의미하게 시청자들에게 좀 손쉽고
좀 재미있고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뭐 언론계에서 끊임없이 해나가야 될 뭐 하나의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경제에 대해서 워낙 다들 관심 많으니까 뭐 불이니 줄이니 이런 말들도 있는데 더 쉽고 더 좀 생활에 밀착되게 하는 게 이제 모든 언론사의 아마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관련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사무처장님께서 꼽아주신 보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10월 12일에 방송된 경적 왜 울려 유리창 부수고 위협까지 차도 한복판 흉기 난동이란 제목의 보도를 뽑았습니다. 예. 이 보도는 그 차도 한복판에서 이제 흉기로 난동을 약간 부리는 한 남성의 모습의 CCTV를 거의 그대로 실었던 내용인데요. CCTV가 이제 뉴스 콘텐츠로 활용될 때 사실 상황이나 맥락이나 장면의 이제 수위나 이런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 뉴스의 사건 보도에 있어서 그 목적이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범죄의 유형을 좀 설명하고 심층 분석을 하고 그 성격이 좀 설명돼서 이제 이 범죄가 예방되고 이제 해결되는 것이 목적일 텐데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영상을 이제 그대로 실어서 좀 나르는 다소 좀 자극적이고 말초적인 감각을 유도하는 걸로 보였고요. 이제 클릭 수를 유발하거나 시청자의 일정 부분의 피로도를 조금 야기시키는 목적 이상의 사실은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게 범행 도구나 이제 범행 장면이 계속해서 노출됐을 때 모방 범죄에 대한 문제도 관련이 있다라는 또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TV 뉴스가 이러한 보도 관행이 이제 시청자와 뉴스에 이제 기대하는 역할, 사회적 아젠다를 구성하고 어떤 사건의 우선순위를 좀 판단해서 보도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면 뭐 행동을 하기 직전에 멈추긴 했어요. 영상을 보면은 그러니까 원을 그려서 네. 이제 특정을 하긴 했지만 다 보여주진 않았는데 나름 이제 덜 자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애를 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뭐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해설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두 분 말씀에 다 동의합니다. 그 나름대로 무리하지 않으려고 선을 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 건 분명한데요. 사무처장님 말씀대로 자극적인 보도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 보도인데 CCTV가 있어서 아주 좀 자세히 기사를 쓴 그런 경우잖아요. TV 회사 기자들이 화면에 대한 집착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처장님 말씀대로 이 기사도 화면을 구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자세히 쓸 수도 없었고 쓸 생각 자체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알면서도 이거 자극적인 보도이겠는데 그래 맞아 이게 팩트고 다 맞는 사실을 나열한 거니까 잘못된 기사는 전혀 아니잖아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유형의 범죄를 예방하거나 그런데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그게 도움이 되려면 뒤에 분석 기사가 따라 붙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참에 블랙박스나 CCTV 화면 이게 이제 자극적인 화면일 경우가 상당히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도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뭐 기자들 스스로의 고민 아니면 회사 차원의 내부 규정 같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걸 한번 돌아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 기자 한 명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고 아마 좀 신사협정이 정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언론 방송사 전체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이 부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YTN의 더 나은 보도를 위한 세 분의 심도 있는 분석과 해설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지난주 방송된 YTN 시사 토크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대한 시청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의대협 회장과 부회장이 출연해 국시 거부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거는 정의로운지 좀 그거에 대해서 시청자 의견은 비판적 내용이 많아 보였습니다. 알고리즘 여기 의대협 애들 나와서 소리 짓거리는데 이 사람 죽어나갈 때 나와서 시위하던 것들이 저런 앞으로 내보내지 마요. 의사들한테 로비라도 받으셨나요? 아니면 반정부 방송사에서 이따위 프로그램을 만드시나요? YTN 참 한심하네요. 네, 알고리즘 진행자이자 제작 3팀장인 이경재 팀장 나왔습니다. 게시판도 보시고 댓글도 보시고 시청자 의견, 이런 의견을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네, 일단 뭐 저희 취지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이슈는 한 사안에 대해서 찬반으로 놓고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슈의 당사자를 직접 스튜디오에 불러서 그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제 보건복지부라든가 의사협회라든가 병원장들의 의사 표명은 충분히 있었고 하지만 국시 거부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사실 직접 들어볼 만한 다른 방송도 포함해서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직접 불러서 들어보자는 그 취지였었고요. 뭐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을 좀 뭐 방송을 통해서 들려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송 전에 예고 기사도 굉장히 많은 반응을 얻었어요. 방송 전과 방송 나간 뒤에 피드백이 조금 달라진 면, 그런 면을 좀 느끼는 면이 있었습니까? 네. 그 전에 제가 예고 리포트를 했을 때는 관심이 높았어요. 한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이 10,000개 이상이 달렸고 사실 그중에 한 95% 이상은 의대생들이 비판하는 시각의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방송이 나가고 나서도 뭐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했던 것은 큰 변함이 없지만 또 학생들이 왜 단체 행동을 했고 국시 거부를 했는지 직접 들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 직접 들어볼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물론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 같을 때에도 반대쪽 뉴스의 인물을 섭외해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저희는 시청자 입장에서 비판적 질문을 하고 그 대답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지 닷새 만에 부산에서 간호사의 학대로 두개골이 깨져 의식을 잃은 아영이를 기억하십니까? 사건 1년이 지난 지금도 심장만 뛰고 있을 뿐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가해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뉴스 화면을 보겠습니다. 인공호흡기 없이는 숨을 쉴 수 없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약을 먹어야 하지만 잠들어 있는 모습은 여느 아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곁을 떠나지 않는 엄마의 손길 덕분에 평온한 모습으로 첫 번째 생일도 맞이했습니다. 이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수많은 댓글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교차합니다. 부디 아영이 가족에게 모든 기적을 주세요. 그 간호사 임신 중이었음. 지금 출산했을 거려 천벌받을 거야. 궁금하네요. 본인 자식은 학대 안 하나? YTN은 아영이 부모가 CCTV를 공개하고 청와대 청원을 올린 초기부터 이 사건을 계속 보도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과 신생아실 CCTV 의무화 논의 등 관련 기사를 계속 써왔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아버지를 만나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추적해온 부산지국의 차상은 기자는 아기가 깨어나지 않았고 가해자인 간호사도 아직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명백한 진행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 기자는 앞으로 이루어질 검찰 수사는 물론 민사소송이 벌어질 법정 취재도 이어가며 아영이 가족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시 출범하는 YTN DMB의 새로운 시청자 위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YTN의 도약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자리한 구성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10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참여하고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포부와 YTN 뉴스와 YTN DMB에게 바라는 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YTN DMB는 뉴스 외에도 YTN 및 YTN 사이언스, YTN 월드 등의 다양한 채널에서 방송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DMB로 송출하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다루는 좋은 컨텐츠를 시청자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뉴스 외에도 DMB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DMB에 특화된 프로그램들도 지금보다 더 다양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결국 YTN에 있어 기대하는 것은 예능 프로그램과 같은 순수 재미 위주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공정성을 갖춘 전문 정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연출과 편집 그리고 구성으로 새로운 시대의 시청자들에게도 여전히 공정성을 갖춘 전문 정보를 YTN은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는 보다 쉽고 이해할 수 있는 뉴스를 찾아다니고 골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YTN 뉴스는 기본을 지키는 뉴스, 신뢰를 줄 수 있는 뉴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식을 전달해야 하는 뉴스로서의 기본을 계속해서 잘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방송을 모니터링하여 부족한 부분을 더욱더 보완하고 객관적인 시청자 관점에서 세심하게 관찰하겠습니다. 저는 경제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경제 분야를 대표해 활동하며 YTN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욱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등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러한 시청자 누구나 뉴스를 정확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춘 뉴스를 제공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려운 외국어나 한자나 약자 등이 많은 뉴스보다는 쉬운 우리말을 사용해서 그리고 그러한 것에 관련 배경 지식이 없었던 시청자라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더해져서 그러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춘 YTN DMB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느 한편의 치우침이 없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뉴스를 전하고 더 나은 방송을 지향하는 채널입니다. 아울러 YTN DMB는 모바일 환경에서 시청이 가능한 이동방송 매체인 DMB의 특성이 10분 발휘되어야 하는 모바일 방송 매체입니다. 모바일 방송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조언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TN과 YTN DMB가 급변하는 매체 환경에 적응하고 또 변화하는 시청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시대 환경에 맞는 포맷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방송이라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하고 신선한 YTN의 프로그램들을 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YTN DMB 콘텐츠를 살펴보면 뉴스뿐만 아니고 YTN 사이언스 등과 같이 생활, 시사, 교양 등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오락보다는 시청자 조회수와 인기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 묵묵히 나가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달 YTN 기획탐사팀의 첫 작품, 이 탐사보고서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한 만큼 반응도 아주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3부작 속 다 담지 못한 제작 뒷이야기를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보혜경입니다. 빠른 뉴스와 바른 뉴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 시작된 YTN의 첫 탐사보도 프로그램 탐사보고서 기록. 오늘은 YTN의 새로운 시도가 돋보인 기록의 제작기를 김대겸 기자에게 들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YTN 기획탐사팀의 김대겸입니다. 첫 아이템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룬 이유가 뭔가요? 예, 우선 저희 YTN 기획탐사팀의 첫 출범 시기와 시기가 맞았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형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에 이제 20대 국회 막바지에 굉장히 어렵게 과거사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네. 재조사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조사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저희가 취재로 좀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제복지원 사건을 한 줄로 단순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이게 원래는 불황인 수용시설인데 불황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무고한 시민들까지도 붙잡아서 불법으로 감금하고 강제 노역 등을 시켰다. 이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형제복지원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취재를 위해서 차별화를 둔 부분이 있다면요? 우선 저희 프로그램 명이 기록이지 않습니까? 네. 그 프로그램 명을 정한 이유가 이 기록을 통해서 사건 이면에 감춰진 본질을 찾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본질을 찾겠다? 예. 네. 저희 기록에서 이번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루면서 가장 큰 차별점이 사회복지기관의
족발 경영화 네. 그리고 세습 이게 아직도 현재도 남아 있다라는 거고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 50화국 시대의 정권 미화를 위해서 거리 정화 사업을 실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회정화위원회라는 게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공권력이랑 좀 어느 정도 결탁이 돼 있었다는 부분이 충격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구조적인 측면에 좀 더 집중을 해보려고 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취재를 기획하시던 그 단계, 시작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겠다, 미리 좀 생각하신 게 있으셨나요? 계획을 했었던 건 전혀 없어요. 그래요? 예, 오히려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수사 자료에서 그 자금 거래 내역을 발견을 했고 그 작은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여러 복지기관, 과거에 존재했던 여러 복지기관들을 검색을 해보고 그다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수사 자료나 이런 기록들을 파악하는 게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양이 정말 방대하잖아요. 취재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희가 수사 자료는 초반에 이제 확보를 했고 수사 자료가 거의 한 10,000장 정도에 가깝거든요. 그걸 몇 분이서 검토하신 거예요? 저희 팀원이 총 5명입니다. 네. 5명이 전부 다 읽었고요. 예. 자료 검토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었던. 10,000장을 다 보는 데만 한 달이 걸렸다. 예.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은 굉장히 자료가 방대해요. 한 책장으로 한 3개 정도 나올 만큼의 기록이 있어요. 몇 층이에요? 한번 가보고 싶네요. 한 2층인데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오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자료 검토에만 거의 한 달 정도가 걸렸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현장 도는데 한 2달 가까이 제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취재를 진행을 했고 부산이랑 서울만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혹시 다른 아니요. 지역도 있나요? 저희 그 프로그램을 보시면 아마 한동호 기자가 한산도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실 거예요. 한산도에, 네. 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저희가 미리 형제복지원 사건을 담당했었던 공무원들의 연락처를 미리 파악을 해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 공무원들인 거죠? 예. 33년 전. 예, 맞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그거는 이제 저희 취재 비밀이라서 이제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말씀드릴 수는 네. 영업 비밀. 예.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내려가서 그냥 진짜 무작정 전화를 했어요. 네. 우연찮게 그분이 전화를 받으셨고 네. 그분이 한산도에 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장소까지도 술술 말씀을 하셨네요. 한산도에 있으니까 와볼 테면 와봐라. 얘기는 해주겠다. 네. 설마 저희가 거기 한산도까지 들어가리라고는 생각을 하시지 못하셨겠죠. 그렇게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취재를 했고 진짜 전국 방방곳곳을 다 돌아다녔어요. 네, 정말 섬까지 배를 타고 들어가실 정도로 정말 이 취재에 공을 들이신 건데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는지도 듣고 싶어요. 이분들께서 힘들게 그 형제복지원 과거 예터를 가서 이렇게 주의를 설명해 주신 다음에 밥을 같이 먹었거든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본인은 이제 이 취재를 통해서 크게 바라는 건 없다. 과거의 아픔을 꺼내는 이유는 현재에 행복해지기 위해서 과거의 사건이 과거의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아픈 기억들을 다시 되짚고 있는 과정이고 이 과정이 끝나면 다른 이제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이랑 족구를 되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렇게 소소한 그런 바람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소소한 행복이 되게 중요하시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인터뷰를 봐도 지금 지난 세월의 그 트라우마가 나에게 계속 남아서 날 때린 사람은 나를 기억 못하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날 때린 게 계속 기억이 난다. 이렇게 인터뷰하신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자, 이 형제복지원 편, 긴 호흡으로 진행이 됐지만 그래도 다 담지 못한 이야기는 있을 것 같아요. 박인근 원장과 그 작은 거래를 했었던 또 다른 시설의 원장들이 그게 전국 9개 기관이거든요. 9개나 되는군요. 근데 저희가 그 9개 기관들을 다 찾아봤을 때 다 그 아들 아니면 뭐 딸 이런 식으로 세습이 이루어졌거든요. 현재까지 세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희가 다루지 않은 그런 사회복지기관, 그러니까 족벌 경영화된 그런 사회복지기관이 분명히 남아있을 거라고 보고 혹시라도 추가 제보가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이제 취재를 더 할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대현 기자에게 형제복지원 취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우선 저희 YTN 탐사보고서 기록이 첫 출발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기록은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제보를 주시면 더 좋은 얘기로 더 보답할 수 있으니까 꼭 좋은 제보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탐사보고서 기록팀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오늘 형제복지원 사건 얘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무고한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고 죽음으로 내몬 것이 나치의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비상상고심이 진행 중인데요. 더 늦기 전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또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생생한 취재 얘기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